책에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일 영어로 우리는 코퍼레이션이라고 했죠. 코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은 코퍼레티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협동을 하는, 그래서 같이 서로를 돕는 그런 조합,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조합이라는 말은 항상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을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은 뭐가 다르냐? 이 앞에서 살펴봤던 이 현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식회사는 누가 주인이냐? 투자를 한 주주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에게는 주식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주식은 한 사람이 하나씩 꼭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 하나당 주식 하나 그 단위를 이제 한 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당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10,000원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이 1,000원을 하면은 이제 열이 나오죠. 그래서 10주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100주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하나당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주식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투표권이 한 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 비례 관계를 우리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결권이라는 것은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 투표할 수 있고 5주를 가지고 있으면 5개를 투표할 수 있고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개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우대해 주자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서 투표권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이렇게 내가 많이 투자하면 많은 권리를 받는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부자다. 그러면 나의 권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는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네?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식회사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우리 기업에 많이 투자해 달라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의 기업의 경영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소수의 사람, 그 중에서 이제 부자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 사람, 어떤 부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그 부자를 위해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 자본주의적인 이 사상을 담고 있는 주식회사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자,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 국회의원들을 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뭐 서울시 장 선거도 하고 뭐 경기도 도지사 선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대표자를 뽑는데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지죠. 그래서 동일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그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 체제에 도입을 한 것이 바로 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아요. 다 가입할 때 똑같은 돈을 내라. 너도 만 원, 나도 만 원, 다 똑같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리를 받습니다. 하나씩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자.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평등한, 그래서 대등한 의사 결정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바로 주식회사에서 추구했던 장점을 얻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주식회사에서는 많이 투자하시고 싶으면 많이 하시고 많이 주식 가져가십시오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이 10,000원만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만 달성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업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 거야, 우린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땅땅땅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다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반수를 만들어서 어떤 투표에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능력 자체는 떨어집니다. 재빠르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식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 정말 최적화가 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셔서 기업에 취업을 하셔서도 그걸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게, 기업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업의 목적은 순수하게 정말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환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돌리면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오폐수 물도 더러워져서 나온다. 근데 이거를 정화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에라,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철저하게 지금 빨리 돈을 벌고 튀자, 이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주식회사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요 협동조합이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등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환경 파괴되는데, 우리 집에 내가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기가 그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아주 성공적이었던 세계적인 사례를 뽑자면, 남자분들은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FC 바르셀로나가 바로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그런 기업입니다. 예, 축구 클럽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먼저 축구 클럽 중에 주식회사를 선택한 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하스퍼예요. 이제 걔네는 이제 진즉부터 이제 우리는 주식회사로 간다라고 하고 이제 기업의 형태로 이 클럽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토트넘을 욕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우승하고 이런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잘하는 선수를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주식회사의 생리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반면에 FC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위한 축구 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구해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FC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축구를 추구하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유소년 시설 아니면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지키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이제 가질 수가 있었다. 이제 물론 상업적인 성공은 제한이 있겠죠. 뭐 요즘 보면은 아랍의 어떤 부자들, 아랍의 왕자들 와가지고 비싸게 사는 그런 축구 클럽에 비하면은 상업적인 그 성과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이 주식회사가 좀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협동조합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우리가 주식회사에 초점을 맞추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이제 이 협동조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재무관리. 그러면은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무관리 수업입니다. 그럼 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최고 경영자,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 회장들에게 답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느냐? 첫 번째, 자본 예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로 하냐면 이 금융, 재무 금융의 두 가지, 파이낸싱과 인베스트먼트 중에서 인베스트먼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그 돈을 쓸 것이냐. 두 번째 문제, 파이낸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낸싱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결국은 10억 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 10억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갖고 올까?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고 받아올까? 아니면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돈을 가져올까? 아니면 은행에서 빌릴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는 자본구조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본구조는 그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기 자본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본구조 캐피탈 스트럭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현실에서는 이 재무
관리를 하는 부서와 회계 격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하나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좀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제 재무회계부서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원래 역할은 좀 다르지만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무회계부서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현금의 출납. 우리가 현금을 얼마만큼 우리 계좌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장 우리가 최종 제품으로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타이어를 사와서 아이오닉 5에 탁탁탁탁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제품이 완제품이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앞에 있는 다른 이 부품들을 사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온다라는 것은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예 현금이 없다.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서 그러면 나 물건 못 준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또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또 굉장한 손해예요. 왜냐? 현금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다못해 이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을 뽑아서 5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 은행 계좌에 5만 원이 줄어들죠. 그러면 그 줄어든 5만 원만큼 은행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돈을 뽑아서 지갑 안에 넣어놓지 말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주식 하나를 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놨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장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어느 정도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라는 적절한 밸런스 게임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일상에서는 중요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러한 현금과 같은 그런 자산을 우리는 운전자본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운전자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운전자본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 매일매일의 임기응변이 필요하고 약간의 그 실무에서의 감이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를 쓰겠다, 얼마가 필요할 거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재무관리 수업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자본 예산과 자본 구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재무관리에서는 요 첫 번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기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 담당자가 된다면 어느 위치에 어느 부서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조직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통 사장, 우리나라에서는 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hairman of the Board and Chief Executive Officer. 여기서 Chief Executive Officer (CEO를)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말로 최고 경영자 아니면은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모든 직원들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President and Chief Operation Officer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부사장의 역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CFO라고 써져 있는 Vice President Finance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할 재무 담당자가 되겠어요.
Chief Financial Officer 해서 CFO인데 이 사람이 이 재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현실의 기업에서는 재무부서와 회계부서가 이제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컨트롤러 부분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회계 업무 쪽, 회계 격리 쪽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트레저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재무 관리 쪽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 재무 쪽에 보면은 캐피탈 익스펜디처라는 말이 있죠. 요 캐피탈 익스펜디처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파이낸셜 플래닝은 이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재무 상태를 보고 내년도 계획을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드는 거를 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회계에서 많이 봤을 용어들 있죠. 세금,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카운팅, 재무 회계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파이낸스 혹은 CFO의 입장에서 이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냐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앞에서 살펴봤던 투자의 문제나 자본 조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한다, 어떠한 것을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뭐 이런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좋겠느냐, 인턴을 해보는 게 좋겠느냐,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좋겠느냐, 이런 아니면 어떠한 그 기업에 지원해 보는 게 좋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 보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정해야 거꾸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50대에 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40대에 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30대에 뭘 해야 되고, 20대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올 수 있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나는 이번에 무조건 이번 학기에 학점 평균 4.0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거야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목표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딴 거는 다 신경 끊고 무조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학점으로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나는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이번 학기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듣는 학점 수를 좀 줄이고 그 대신 공고를 찾아보면서 매일 어떠한 기업들이 인턴을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관리의 목표는 뭐냐?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기업은 주식회사다라고 했죠. 주식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주주입니다. 우리에게 투자를 해준 주주.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목표는 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한 것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기업 그 주주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치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뽑죠? 대통령이 국가의 주인인 우리나라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뽑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 넘긴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대통령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관리의 목표는 항상 기업의 주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때 주주를 목표를 하는 것이지 직원들을 이익을 최대로 하거나 직원들의 복지를 최대로 챙겨주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최고의 멋진 경험을 선사해 주는 것은 부수적인 아니면 중간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내서 우리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든 뭐 직원이든 임원이든 뭐 회장이든 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는 항상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통일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의 경영자들은 잠시 착각을 해요. 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주의 목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표를 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우리는 무조건 이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 라는 것에 목표를 두거나 야 너무 우리 돈 낭비하는 것 같다. 비용 줄여 라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순이익을 최대로 만들자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중간 단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주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핸드폰을 파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 최고 경영자가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야 우리의 이번 올해 우리의 목표는 딴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삼성전자 새로 나온 이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를 파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많이 팔면 된다? 그러면 싸게 팔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 100만 원짜리의 원가가 들어간 이 상품을 50만 원으로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면 2천만 대 판매라는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주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기업과 주주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잘못된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항상 늘 궁극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금융시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난 영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기업 이 큰 경제의 입장에서 우리가 금융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돈이 필요한 기업과 돈이 남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정제된 용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와 같은 그런 금융시장이 존재할 때 주식회사는 쉽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도 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다른 곳에 돈을 쓸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주식이나 채권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라는 금융시장에서 판매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받아서 투자를 잘 받아서 성공하게 되면 그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먼저 주식시장, 채권시장, 아니면은 뭐 조금 더 폭넓게 금융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자금이 흘러가요. 그때 기업은 securities,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투자를 했다라는 인증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그것은 내가 너한테 투자를 받았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는 정부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나라 시민들의 복지, 국방, 교육과 같은 곳에 유용한 곳에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다음 두 번째, 일부분은 기업이 남한테 안 주고 자기가 스스로 가져갑니다. 이제 그걸 여기는 reinvested라고 되어 있는데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물론 이것을 다 돌려줘도 되지만 우리가 올해 한 해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3년 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자들한테 디비던드, 배당, 그리고 net payment, 이거는 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처음 투자자에게서 나온 자금이 궁극적으로 다시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재투자가 되었던 것도 다시 또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 또 다시 또 재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미래에는 언젠가 궁극적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금융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